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는 이렇게 급락으로 마무리된 반면에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또 한번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한국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뉴스보다는 악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 환율이 1160원에서 다시 한번 1170원으로 상승이 나왔으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비덴트라던가 위지트 등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도 이렇게 1% 이상 하락 중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테이퍼링이 11월 달부터 시작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주처럼 또 한국 증시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으나 장중에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우리가 장이 개장되었을 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크게 하락 중이었는데, 미국 증시는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이 어제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며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스닥 역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플러스 0.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장 초반에는 무려 마이너스 0.81% 하락으로 출발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국의 코스닥은 장 초반에 플러스 0.51% 상승 중이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0.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미국 증시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대신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었는데 애플을 제치고 나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마이너스 4.04% 하락이 나왔는데 장중에 어느 정도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1.8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 역시 마이너스 5.03%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장중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2.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참, 저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실적을 발표한 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3,149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가 증가했었고, 시장 전망치가 2,800억 원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장 초반에 무려 4.42% 상승이 나왔었는데, 장 초반 10분 동안만 딱 상승을 줬다가 그 뒤로 그냥 쭉 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미국은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 장 초반 몇 분입니까? 10분 동안만 이렇게 살짝 빼고 그 뒤로 그냥 주가가 쭉 반등이 나와.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4일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2년 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를 샀을 경우에는 약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한국의 기업은행을 샀으면은 배당도 제대로 못 받고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의 기업은행을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면은 내 계좌는 마이너스 80% 이상의 손실을 봤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애플과 아마존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장 초반에 살짝 하락이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로 하락폭이 축소된 반면에 한국의 주식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상승 후 하락 반전,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18%.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글로비스 뿐만이 아니라 LG전자 역시 실적을 이렇게 확정치를 발표하고 장 초반에 이렇게 5.74%를 상승시켜 놓고 마이너스 1.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 날은 그냥 흑우 모집하는 날입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선 거래량이 필요한데 그 거래량이 잘 터질 때가 바로 실적 발표 날이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날 보세요.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공매도 역시 폭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52%의 지분율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기관도 1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면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20% 이상도 되지 않게 제한을 했는데 이건 역시 풀리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박스 피고 10년 넘게 계속 지수가 1800에서 2000선을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돈을 써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익을 올립니까? 고버스를 매수한 다음에 하방 베팅을 하고 풋옵션으로 하방 베팅을 한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면은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치고 내 주식을 팔면 또 수익. 그리고 여러분 공매도를 중간에 상한을 하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반등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막 몇 조 원씩 사면서 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직접 쳐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는데 주가를 여러분 주구장창 계속 빼면은 시장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또 저점에서 공매도 상한해서 올려. 그 올리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오잖아요. 그때 또 공매도 쳐. 다시 빼. 그리고 또 다시 상한해. 그럼 또 개인들 들어와. 또 팔어. 그럼 또 다시 내려. 그리고 또 다시 상한하다가 올라가면은 또 위에서 공매도 치고 빼. 그리고 한번 쫙 올려줘.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미친듯이 또 들어와서 상승장에 치있다가 다시 위에서 공매도하고 하방 베팅하고 또 빼. 그리고 또 잠깐 올리고. 이거는 여러분 지난주만 보셔도 알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막 1조 2천억 매수 들어오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냅다 팔아버려. 냅다 파는데 그러면서 풋옵션 하방 베팅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덱스 200 선물 레버리지. 곧버스를 이렇게 외국인 기관 대량으로 매수. 아니 내가 지금 주식을 팔면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내가 내 돈을 몇 조 원 써가면서 삼성전자를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까? 끌어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가 8만원에서 7만원대에 2조 원 가까이 공매도를 쳤어요. 이게 지금 기사가 10월 7일이니까 현재는 2조 원이 넘었겠죠.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지금 주가가 무슨 연말까지 8만원 터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몇 조 원 가량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 지금 공매도를 몇 조 원 쳤는데 미쳤다고 올립니까? 절대 안 올려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기사들이 정말 많아요. 삼성전자 내년 초에는 무조건 상승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는데 저런 거 믿지 마세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7만원대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72,500원이 바닥이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5일 동안 매수했다.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는 기사를 썼지만 똑같은 언론사입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72,500원대 그때 팔걸 후회하는 동학개미분들. 이게 지금 기사예요. 올해 초부터서 모든 언론사들이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말에 무조건 10만원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6만원을 찍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 때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3일 동안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빠집니까? 계속 빠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도 많고 공매도를 치는 사람도 많지만 요런 데서 만약에 공매도를 상한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누가 먼저 상한하냐 싸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매도 비중을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은 0.5%밖에 되지 않거든요, 시장에. 그런데 한 10% 정도까지는 확대해주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어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공매도 친 애들이 상한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또 공매도를 쳐. 그리고 또 무슨 가짜뉴스, 애플카 같은 뉴스 띄운 다음에 여기서 또 공매도 치고 또 빼버려. 그러면은 진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진짜 돈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옛날에 코스피를 투자할 때는 지수가 1800 밑으로 오면 매수를 하고 2000을 가면 팔고, 이 전략을 계속 쓰신 분들이 승률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 구조 특성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현물 시장보다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혹은 기관 투자자는 선물 시장을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조 단위로 막 선물을 사면 정말 대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 단위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사봤자 뭐 2, 3일 뒤에 샀던 거 그대로 다 팔고 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심하면 진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으로 1조 원 이상 선물을 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3,300 근처까지.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의 폭탄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지수가 3,000선이 붕괴되려는 모습이 나왔죠. 정말 환희에 차서 올라탔던 분들은 피눈물 흘린 겁니다. 한국 증시는 여러분 너무 페이크가 많아요. 자, 이거는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하고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하고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나라 증시하고 확 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상승으로. 장 초반에 잠깐 하락이 나왔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갔고, 한국은 상승 중에 갑자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하락이 나오더니 그리고 더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코스피하고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를 좀 더 길게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8월 5일부터서 계속 주구장창 내리고 있는 차트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8월 달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우리가 중국 증시가 이렇게 막 폭등해서 올라갈 때는 오히려 폭락이 나왔는데, 이때는 미국 증시를 따라서 같이 하락을 한대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폭등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는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장기 투자라던가 주식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글로벌 악재라는 악재는 모든 건 다 반영받고, 내리는 나라의 증시는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하고, 내리는 나라가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 또 다른 나라가 내리니까 우리나라가 내린다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가 힘들다라고 느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인데 곧 있으면은 공매도가 완전 재개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새로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조정과 그리고 또 공매도 완전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답은 준표형이다. 준표형은 공매도를 폐지하겠대. 여러분들 이 공약을 보시면은 솔직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완전 폐지 과연 가능할까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선물로 외국인의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됩니다. 자, 한 예로 최근에 여러분 환율 1200원 터치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당일날 1조 원 이상 주식을 순 매도하면서 환율이 급등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이랑 선물만 매도를 하면은 바로 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달러 자금 유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완전 금지는 솔직히 힘들고, 세금 확보가 있죠. 주식 양도소득세도 지난번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분 공매도가 없으면은 정부 소속기관,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보험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대여와 공매도 수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런 건 힘들죠. 그리고 저건 선거철이라서 그냥 던져보는 이빨린 소리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이재명 씨가 청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여행비를 지원하자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코다리19 바이러스 처음 터졌을 때 국회에서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15조에서 20조 원가량의 슈퍼 추경을 추진한다 등 여러 가지 지원설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얼만데 지금 무슨 10조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말도 안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었던 이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홍남기 씨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영업자 월 200만 원 지원?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난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결국 홍남기 씨가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공매도 폐지론이라던가 이런 것도 선거 끝나면은 내가 그런 소리 했던가 하면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죠. 공매도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던져가지고 주가가 내리면은 그거는 줍줍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비트코인 봐라. 옛날엔 저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오르지 않느냐. 네, 그렇죠. 올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3천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도 넘게 찍고 지금도 약간의 조정을 줬지만 코인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하지만 본인들이 월초부터 주라고 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었어도 손실만 봤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월급 나올 때마다 적립식으로 주는 것도 매달 오르는 주식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 기업은행처럼 10년 넘게 계속 쫄쫄이 빠지면서 내리고 있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아니 이미 내가 가진 자산의 80% 이상을 주식에다 갖다 부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주식을 사라고만 하는 건가. 이게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너무 길고 사람을 진짜 미치도록 만드는 게, 자 제가 SK 하이닉스 6년 투자했던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010년도부터서 계속 모아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월급이 나올 때마다 모았어. 근데 주가가 갑자기 몇 프로가 떨어집니까?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얼마가 빠졌어요? 50%가 빠졌어요, 50%. 4만 원이 넘던 주식이 2만 원대까지 갔어.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가서 와 드디어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했어도 내 본전이야. 근데 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자마자 막 다시 빠져.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폭탄 선언을 해. 서정진 씨가 63빌딩에서 갑자기 셀트리온을 해외 업체에다가 매각한다. 공매도 때문에 미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하더니 오히려 그게 구라였고 주가 조작 혐의가 뜨면서 주가 조작 혐의로 벌금 물고 주가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50%를 찍습니다. 돌아버리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3년 투자했는데 지금 주가가 내 본전에 왔다가 마이너스 50% 찍었다가 다시 또 여기서 본전 왔어. 주가가 올라와서 좋아했더니 그 다음 달에 또 다시 마이너스 30%를 찍어. 그리고 다시 주가가 회복돼가지고 5만원대도 터치했는데 5만원대 터치하자마자 또다시 주가가 30% 이상 빠지고 그 다음 달에 빠지고 다시 또 4만원 밑으로 내려와. 와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막 보내면서 본인이 막 평단가가 4만 원이었던 게 막 물타가지고 3만 원대까지 유지가 됐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우리나라가 오바마 헬스케어 덕분에 제약과 바이오 붐이 불면서 정말 제약과 바이오 종목 아무거나 샀어도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멘탈이다가 제약과 바이오붐 뉴스를 보고 그냥 주식에 관심도 없던 회사 동기가 광기에 몰리면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레버리지 풀로 막 땡겨 쓰거나 마이너스 통장 막 뚫어가지고 리스크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제약과 바이오 몰빵 때렸어. 근데 나보다 평단가도 더 낮고 대출받아서 몰빵해서 수익금도 나보다 더 커. 그럼 나는 그동안 이렇게 5년 6년 보냈던 시간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뻘짓이 되는 거지. 왜? 배당은 받았어도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50%도 때려맞고 가슴 졸이면서 진짜 몇 달을 보냈는데, 아니 리스크도 관리 안 하고 주식 처음 시작한 애가 이렇게 그냥 수익이 높아? 이런 데서 멘탈이 나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작년에 너무 심했어. 작년에 모든 주식이 이랬어.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전부지를 구입하면서 20만 원이 넘던 주가가 단숨에 10만 원대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매년 주가가 내리는데 내가 막 물을 타면서 이런 데서 막 평단가를 낮췄어. 그런데 갑자기 코다리19 바이러스 터지면서 10만 원을 지지했던 주가가 6만 원이 됐어. 눈물에 손절을 해. 근데 갑자기
위기는 곧 기회다. 코다리 식구 뉴스를 보고 주식을 안 하던 회사 동기가 그때 갑자기 막 대출 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현대차로 수익이 2배 이상 터졌고 대박났다라고 이야기 들어봐봐요. 미쳐버리는 거지. 아니 내가 이쪽에서 손절을 안 했어도 나는 본전이야 본전.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본전이고 그나마 진짜 뭐 옆에 친구가 2배 이상 벌었다고 해서 나도 좀 벌려고 홀딩했더니 주가가 다시 빠져버렸어. 왜? 현대차는 애플카라는 찌라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줍줍의 기회다. 코스피 3천이 깨졌지만 3천 다시 금방 회복하고 내년엔 진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는데 지금 줍줍을 잘못하다가 과거 현대차처럼 10년 전에 샀던 이런 위치에서 사서 여러분들의 주식들이 10년 동안 계속 빠지면서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는 종목은 잘 안 봅니다. 왜? 내려가는 애들은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가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런 데서는 사면은 다시 밑으로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이 너무 많이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자꾸 외국인과 기관이 연저점도 깨면서 개미들도 한번 털고 가는데 저런 작업이 다 끝나고 올라왔을 때 완전히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다 들어왔을 때는 수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가 던지기 위해서라도 혹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라도 거래량을 빵 터뜨리면서 위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단타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손절선은 잡아놓고 해야죠. 기업은행처럼 이렇게 10년 전에 샀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난 주식은 그냥 본인이 주식에 물린 거지 장기 투자가 아니죠.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는 몰빵 투자라던가 혹은 투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월급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그냥 그 돈이 모여서 10년 뒤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는 별 지장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 또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10년 넘게 투자했는데 내 본전에 왔다? 그럼 저는 그냥 못 견디고 본전에 나갈 것 같아요. 진짜 금요일날 또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미국 증시가 전날에도 이렇게 막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나스닥이든 다우든. 근데 이때도 한국 증시가 못 올랐어. 근데 이렇게 0.33%가 올랐다고 해서 다음 주 한국 증시가 오를까요? 자, 다음 주 한국 증시의 이벤트를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어요. 테이퍼링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막 오르는 게 마지막 불꽃쇼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국은 지금 뭐지? 한국은 지금도 폭포수인데? 저는 그래서 월요일날 증시를 빼기보다는 한 번 정도 반등을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다음 주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에 막 지난번 하방을 터치해가지고 밑으로 쫙 빼놓기보다는 요런 데서 와리가리 치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다음 주 만기일 때 불꽃쇼든 폭포수든 뭐든 그때 하는 게 제일로 좋거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6일 동안 샀던 물량을 절반 이상을 이미 팔았는데 또 한 번 다음 주에 월요일날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를 좀 받쳐주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금요일처럼 폭탄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조금만 매도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증시를 보합 내지 약상승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주식도 그렇지만 3일 정도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은 하루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강호의 도리거든요.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항상 3일 빠지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3일 빠지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우리 코스피도 지난번에 이렇게 3일 빠졌을 때 반등이 쫙 나왔던 것처럼 하루 정도는 여기서 양봉이 좀 나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월요일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온 2일과 3일은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일과 4일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LG전자라던가 혹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렇게 두산중공업처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27%가 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두산중공업은 실적 때문에 이렇게 다른 원전주가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상승할 수 있었죠. 자, HR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보성 녹차밥,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0% 마감. 고등학교 시절에 싸움 좀 했던 일진 파워는 플러스 2.9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바로 보합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31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수익이 나신 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공매도를 보시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10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많이 터졌는데 공매도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하지만 10월 29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공매도 수량은 더 늘었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엔 지금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로 유럽에 가서 원전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데 일단 일정을 보시면은 일정이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무런 뉴스도 안 나와요. 체코 원전 수주가 과연 가능할까요? 지난번에도 영국 원전 수주를 한다고 영국에 갔었다가 원전 수주가 좌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4,000원짜리 주식이 6,800원까지 올랐으나 원전 수주 실패로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다시 5,000원대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3달 뒤에는 주가가 다시 4,00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2,000원까지 내려왔었죠. 이번에도 차트가 똑같고 상승폭도 비슷한데 과연 수주를 따낼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재료가 다 노출이 됐고 재료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재료 소멸로 하락할 수 있는 주식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핫했던 종목이 2종목 있었죠. 바로 트시형제입니다. 비덴트, 위지트.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날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렇게 24.08%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7.5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한시대 이렇게 상한가를 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밑으로 훅 빼더니 종가에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49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무빙을 보여줬죠. 보시면은 1,7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600원을 갔다가 다시 1,700원을 갔다가 또다시 1,600원을 갔다가 또다시 1,700원을 갔다가 결국 패대기. 비덴트하고 위지트하고 움직임이 너무 다른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세요. 비덴트는 꾸준하게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는데 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패대기를 쳐서 다시 다 팔았다가 다시 또 순매수로 돌변했어. 근데 11시 이전에 프로그램 20만 주가 매도였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11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폭포수가 터졌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이렇게 코인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40만 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금요일이라던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비트코인은 8천만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코인 관련주가 상승이 나온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위메이드가 올라가니까 코인 관련 주식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4.18%가 상승이 나왔고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자, 여러분, 3만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18만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쪼개진 건데 이게 만약에 쪼개지지 않았으면 지금 위메이드의 주가는 30만원이 넘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5위가 됐습니다. 위메이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메이드에서 박셀바이오의 냄새가 나요. 위메이드하고 박셀바이오 두 개 특징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별로 없으며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은 위메이드 3년 연속 적자인 회사예요. 3년 연속 적자. 물론 이번 연도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하지만 아니 박셀바이오 할 때랑 너무 느낌이 똑같아요. 여기서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를 무슨 만원짜리를 30만원까지 찍었는데 이 녀석도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무상증자하고 거기다가 무슨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까지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켰죠. 저는 주식하면서 이런 현상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5만원짜리 주가가 20만원 가까이 상승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상한가가 1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주가를 20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2만원대까지 내려갔었죠. 주가가 진짜 너무 거품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전에 대부 시스터즈처럼 얘도 한 20만원 근처까지 꼬신 다음에 또 장난치고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얘도 이렇게 급격하게 6만 5천원짜리를 20만원까지 올려놓고 바로 밑으로 패대기 쳐서 벌써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작전을 치는 주식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죠. 삼성중공업 우선주 5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쭉 빠져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이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야 이거 이런 데서 샀으면 대박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기 펜트하우스에 물리신 분들은 살아 계실까? 그래서 펜트하우스에 입주하기가 싫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같은 주식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말에 코인 가격이 1% 이상 하락 중인데 오늘도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만약에 내일 또 하락을 하면은 월요일날 위지트라던가 비덴트, 코인 관련주 전부 다 박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꼭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3일 동안 급락이 나오면서 무려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더존 비지온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6.27%의 상승이 났습니다. 더존 비지온이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온 이유는 바로 3분기 당기 순이익을 잘못 표기했다가 다시 수정 공시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수정 공시를 하면은 더존 비전의 주가가 다시 한번 11만원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폭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와서 폭락을 한 건데 외국인과 기관이 저 실적 공시 저거 잘못 나왔으니까 다시 사야 되겠구나.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을 다시 살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언제 던질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공시가 나온 다음에 던진 거지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언제 던져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 막 더존 비전이 아침에 상승을 해도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얘네가 막 다시 한번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막 10만원 넘어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거면 시간에부터 상한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장 초반에 급락했던 나스닥 역시 다른 회사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여러분들 10월 마지막까지 S&P 500, 나스닥, 다우가 이렇게 신고가를 간 거는 11월에 있을 테이퍼링 전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면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LG전자, 현대글로비스 실적 발표하자마자 5%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바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락장의 실적이 발표되면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인치호님, 오봉자님, 주누리꾸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봉자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